이스라엘이 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지 세계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안보 독트린이 최단 시간에 결정적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뭐 승자를 뽑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이란이 승리를 한 겁니다. Message to Iran in this moment.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식의 그 수준의 반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한 것 같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공동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손잡고 중국에 대항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대륙에 묶어 놓으려는 네네. 이제 미국과 서구의 전략인 거죠. 지금 이쪽 동네에서 쓸데없이 긴장을 거주하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이다. 부장님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동남아에 가는 건 예의잖아요. 갑시다. 캄보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앙코르왓 그 궁전 너무 아름답거든요. 기술이 너무 뛰어나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저음이군요, 오늘.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분 또 모셨습니다. 안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객원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동에서는 동명 사이에 있으면 그 피는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소원 빌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동명 사이에 계시잖아요. 네, 저희 시청률 한 50% 뭐 이런 거? 네. 네, 소원 방금 빌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지 세계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 후 작전 성공을 강조하면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전 여부는 이스라엘의 손에 달린 셈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 전시내각 회의에서는 재반격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מול האיום של איראן, אנחנו נבנה קואליציה אזורית ונגבה מאיראן את המחיר באופן ובזמן שנכונים לנו.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재반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 위기와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도 환율은 크게 오르고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4엔을 넘어서 3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대만 달러 환율도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ill affect the world, so we watch and follow closely. But it's a U.S. process, and we. When the elections are called, because whenever the button is pressed, we will be ready. Having been appointed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미얀마 제2도시의 신년 물 축제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군정 측은 이번 폭발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산하 군사 조직의 소행이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저항 세력들은 최근 중국 국경 지역을 장악하고 군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돌란이 저너로의 돌란이 어미무 다이미디 완다래 리로 다이에네 뷰하리오 설레 북유럽 국가 조지아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미디어법 때문인데 국민들도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외국 대리인법입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비영리 단체가 해외에서 예산의 20% 이상을 받을 경우 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언론과 단체를 탄압하기 쉬워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t's like copy-pasted from similar Russian law against freedom of media.
2004년부터 싱가포르를 집권했던 리센 룽 싱가포르 총리가 한 달 뒤 장기 집권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0년 이상 이어진 이른바 가문 통치, 가문 정치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갑작스럽진 않아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거지. 네. 원래 이분들은 그 코로나 시기 때는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민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2021년쯤엔 이미 선거를 했었고요. 네. 각종 대표단에서 한 명씩 나와서 한 15명의 투표를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네. 13명의 투표를 받은 웡 로렌이라는 분이 이제 압승을 했었고 나 언제 이제 정권으로 물려줄 거냐가 이제 시간 문제였는데 이제 I accept this responsibility with humility and a deep sense of duty. 2024년 말에는 네. People Action Party가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를 그동안 끌고 왔던 정당이죠. 그 정당의 장설 70년을 계기로 네. 이제 정당 당 대표직을 그분한테 넘겨주면서 총리직도 그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전에도 총리직을 이 가문으로부터 빠진 적이 있었어요.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제 총리는 고총통이라는 분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좀 약간 보여지기였어요. 아빠가 직접 아들한테 주기는 좀 그러니까 중간에는 신뢰가 갔던 후보한테 주고 아들 옆에다가 안전장치로 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고 그동안 좀 약간 성과가 있었던 그 뚜렷한 좀 약간 정치인들을 네.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한 거고 그리고 평론가들도 했던 말이 뭐냐면 또 한 번 더 세습이 있으면 이 싱가포르 경제 성장 그 경제 위기 산업 구도에다가 이제부터는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 네. 힘들다. 외국 자본도 유지돼야 되고 그 경제 시스템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세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좀 약간 그 흔들릴 수도 있고 이미 그리고 싱가포르도 웬만한큼 공기업이 다 리관료 가문한테 있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든 말든 이미 중요한 기업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리직에서 발을 빼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리센 룽 현 총리가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5일 로런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취임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새 총리가 취임하는 대로 저희 월드시사 W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기습 폭격으로 여러 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무인기 순항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 W 주제는 확전의 불씨, 자제와 응징 사이입니다. 지금 양쪽에 안 박사님, 백 박사님 앉아 계시는데요. 중동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뭐 언론 보도랄까 혹은 거기 계시는 지인이랄까 어떤 현지 소식은 또 어떤가요? 분위기는? 이란 쪽에서는 바시지 같은 좀 약간 관변 단체들은 지금 행동을 열렬히 환호하지만 그 안에는 안에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경제 제재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되게 좀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네네. 하셨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스라엘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네. 일단은 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네네. 네. 첫 번째 주장은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수적 입장에서 가진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약간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군사적 액션을 취해야 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기를 좀 보자.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상태에 있고 언젠가는 군사적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군사적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인들의 대부분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4월 1일부터 지금 반추해봐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왜 그때부터 있었는지. 구정 기자님 처음부터 이 영사관 폭격은 왜 한 건지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느라 바쁜데 왜 시리아에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네. 기술적인 타이밍만 봤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을 공격을 하면은 이러한 파장이
번지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에 이란 군인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쟤네들을 죽이려면 군사적으로 봐서 지금 죽여야겠네,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제 그게 그런 분석을 실제로 그 이스라엘 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이스라엘이 오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이 또 뭐 설마 우리한테 하면서 오판한 게 아니냐. 죽은 사람 중에서 레자 자헤디라고 하는 장성이 죽었습니다. 준장. 그게 꾸드스 군의 지금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하고 네. 이란 혁명 수비대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총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명분은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우리 안보를 건드리는 총책을 우리가 잡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사이드 이자디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마스와 이란 그 정규군의 군사 연락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회의 때문에 모였냐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공격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거기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이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 요인들을 한꺼번에 죽이지 못한다 해서 공격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사회에서도 봐라. 이란이 저렇게 그 헤즈볼라 총책과 그 하마스 총책이 다 만나서 저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면 여론은 조금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 자위권 발동이라고 생각해 줄 거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란을 조금 끌어들여서 확전을 시켜야지 소위 말해서 네타냐후는 전시 내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잘 먹히는 전략일 거다라고 하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분석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란 영사관은 시리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다른 레바논이라든지 다른 이집트라는 다른 국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선택했냐면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동안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아사드 정권이 축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이때 아사드 정권의 2017년도에 복귀를 강력하게 보냈던 게 러시아와 이란의 IRGC입니다. 특히 이란이 지지나 후원 없이는 아사드 정권이 복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사드 정권이 회복되고 아사드 정권이 이 시리아가 이번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영사관을 폭격했다는 것은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무시했을 때에는 더한 보복이 갈 수 있다는 사항이었고 더 이상 하마스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기 위한 이스라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 뭐냐면 이란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각 무장 단체가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상한 만큼 활발하진 않아요. 전 이것을 글을 읽거나 아니면 칼럼들 읽으면서 하는 얘기 아니고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안사룰라히라든가 아니면 하마스라든가 이 두 개 단체하고 이란의 관계는 북한하고 러시아 정도? 일단은 같은 시아파라고 해서 같은 시아파 안에서도 5이만파하고 12만파가 따르거든요. 군사력적으로는 서로 이익이 이제 일치되니까 이란이 도와주는 거지. 하마스도 이번에는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이란에 갔는데 이란에 있는 이제 아야툴라 하마니 화를 냈어요. 야 너네 공격하기 전에 얘기하지 그랬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 다 뭐지 여론에 나왔던 거고 마치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대사관을 때리기 전에 미국이 화난 걸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영사관을 왜 때리냐. 근데 이스라엘 입장이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미 이란도 우리도 그리고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다 봐준 그 수준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나름 용인되겠지. 시마 샤인이라는 그 모사드를 담당했던 연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성분이 유태인분이고 이란 담당자예요. 그분의 글에서는 우리는 아마 이번에는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 이란이 너무 낮잡아본 거 아닌가. 저렇게 반격 안 할 줄 알아요. 박사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군사적 충돌을 할 정도로 정말 철천지왼수였던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네, 어떤 사이인가요? 분기점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전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있어서의 지도자였던 호메니용은 이스라엘을 유럽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 주장했고요. 그러나 80년도에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그때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라크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 정보를 공유했고요. 네. 특히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이스라엘이 공습을 파괴시키는데 그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게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바로 레바논 전쟁이었습니다. 1982년 레바논 전쟁. 네.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1982년에 레바논에 군사적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피에로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피에로를 제거하는 대선에 헤즈볼라라는 새로운 무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됩니다. 2011년에 그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시리아가 권력의 공백기가 발생했을 때 이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시아 벨트가 구축이 됩니다. 이란의 시아 벨트의 구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2000년도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와의 저강도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고요. 이란이 없는 헤즈볼라와 이란이 없는 하마스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되고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정원 기자님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 잠깐 쉬는 시간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으로 일단 교란 작전을 펼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여러 가지를 날렸는데 300개 이상. 작전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쓴 작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뭔가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미리 다 알리고 굉장히 그 표현들이 보면은 외국 언론들의 평가가 안무를 짜듯이 한마디로 짜고 친 외신의 표현에. 근데 사실 저렇게 드론 띄웠는데 이렇게 피해가 없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남부에서 소녀 한 명이 파편에 맞아서 이제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조율된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스라엘이 대비할 시간을 주고 다 미국이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이란 언론들 통해서 방영까지 하고 그래서 아마도 국내적 측면에서 이란 자국민들한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헤즈볼라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곳곳에 있는 친이란계 세력한테 우리가 계속 뒤에 있을 거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미국을 향해서는 확전까지 할 생각은 없다. 그냥 이제 전쟁할 뜻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이 하고자 했던 거는 여러 곳에 신호를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신호는 굉장히 그러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보낸 거고. 저는 구정은 기자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이 군사작전의 목표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군사작전에서의 승자를 굳이 뽑자면 이제 전쟁에서 승자를 뽑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이 작전에서는 이란이 승리를 한 겁니다. 왜냐? 처음으로 자기네들 자국민한테 어찌됐건 영토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 자국민들한테 이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물 같은 정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을 던져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시리아 공간을 공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전해라는 거를 좀 걷어들이고 자기네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 나서서 야 네가 이긴 거야. 99%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나한테 힘을 실어줘서 이란 때리러 가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말리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군사작전 중에서 외교 군사작전에서는 되게 성공적인 작전이 아니었을까. 이란 외무부는 유엔 헌장 51조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 자위권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님 그래서요 지금 바이든이 네타냐후를 계속 말리고 있어요. 계속 말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 미국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개인적 생각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미소 냉전 시기에 네.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바그다드 조약이라든지 센토 조약을 군사 동맹 조약을 했는데 이게 붕괴되고 맙니다. 네. 그럼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중동에 군사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제 첫 번째가 1991년에 제1차 거풀 전쟁이 있습니다. 네. 제1차 거풀 전쟁에 있어서 미국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지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아프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아프간 전쟁은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최장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탈레반의 복귀였습니다. 네. 세 번째 군사 개입은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도였는데 물론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성공합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제거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미국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중동은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불안정을 맞게 됐고요. IS 출현이라든지 특히 이라크가 이란의 시아 벨트의 허리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랍범 시기에 있어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데 거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2.8 분쟁 같은 경우에도 1993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오슬로 협정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 체제는 2000년도에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서 네. 아나폴리스 회의라든지 미국은 많은 평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다 실패하고 맙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역사적 대중동 정책은 대체로 성공한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의 공격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 숙제입니다. 네. 상황이 좀 어렵다. 네네.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또 대선도 있고. 중국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항상 중국은 어떤 상황이야? 사우디는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묻게 되는데 뭐 이란과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때 있는 질문부터 시작하자면 중동 산유국들 특히 수니 벨트는 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이란의 이 작전을 엄청 거의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렇게 비하하고 낮잡아 보는 걸로 이제 언론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연극이었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렇게 짜고 치고 하면서 한 거예요. 넘어가지 말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국민들을 자제시켜야 돼요. 왜냐면 자국민들 보기에는 우리랑 똑같이 동족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우리랑 반대 정파에 있는 시아파 이란이 뭐라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 뭐냐 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정치 안정화가 안 됐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자기네 그 영토에서 정권을 수립한 지는 거의 이스라엘처럼 100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또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미국이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 왜냐면 이란이랑 사이가 좋은데 중국이 거절했어요. 근데 중국이 거절한 거는 단순히 야 미국 네가 만든 아수라장인데 나는 왜 정리해야 되냐 그것뿐만 아니고 왜 나를 끌어들여 뭐 이런 그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아시다시피 중국에 이제 1대1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서양 세계가 좀 약간 불편한 거 있어요. 그래서 대응으로 아이맥 멜트를 만들었어. 아이맥 이제 인디안 미들 이스트 에코노믹 코리도. 이것이 그 하마스 공격하고 몇 달 전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이제 인도부터 시작하는 그 동로는 두바이에 왔다가 사우디에 넘어갔다가 사우디에서 요르단,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 이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유럽에 가는 이거 이제 발표됐었고, 근데 이거 지금 실현이 됐었으면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것인가?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왜 굳이 내가 가서 자제해야 되냐? 하나는 나의 경제 정책을 파괴하려고 했었는데 파괴 안 되네 이대로 가면. 두 번째는 이제 중국도 좀 약간 이 동양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미국 다른 지역에서 골치 아프고 신경이 막 스트레스 많고 좀 고민에 빠졌으면 좋은데 그건 바로 중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이렇게 아수라장 되는 거는 제일 수혜자 누구냐? 중국 1위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온 신경과 역량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이익을 취하자 이런. 중국이 도움 요청을 거절한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죠.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현지의
군사적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은 그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중동 최대의 미군기지죠. 거기서 많이 전투기 띄운 것도 있지만 이 지상기지, 육상기지에서는 어디서 미군기가 떴나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래서 약간 사우디에서 혹시 발진한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의혹이 사우디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란이 찍어서 요르단한테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이란에서 드론이 날아가려면 이스라엘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요르단이니까. 근데 이번에 그 미군이 거의 한 이란의 드론을 절반 정도 격추했다고 하고, 그리고 요르단이 한 20% 정도를 격추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르단에서 다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요르단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 떨어진 거 근처 가서 막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 요르단 왕립 공군은 일단 전투력도 이제 강한 것도 있지만 요르단은 원래 친서방이기도 하고 로프 외교, 줄타기 외교로 워낙에 유명해요. 요르단은. 그래서 뭐 옛날에도 미국 비위 맞추면서도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랑 거래해서 석유 받고, 그 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난민들 통제하면서 또 이제 미국 지원받고, 그래서 아마 요르단의 독보적인 외교술로 이번에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방어해주는 쪽으로 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것인가, 반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안보 독트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제 억제 전략이고, 전제 억제 전략이 디터런스로 말하는 억제 전략이 실패하면은 선제 공격 전략입니다. 선제 공격 전략을 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단 시간에 결정적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안보 독트린은 아랍과의 전면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안보 전략과 안보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본토에 대한 물리적 행동을 액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게 뭐 체면 치레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동안 시큐리티 그 원칙상 재반격을 안 할 수 없고 바이든이 아무리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 옵션들만 놓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공격입니다.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또 가장 그 대리전을 잘 싸운다라는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보여줬던 다마스커스에서 벌어진 영사관 공격과 같은 그런 그 요인 암살 시설 타격이 되겠죠. 근데 저는 수준을 높여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보복을 했다.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식의 조금 불난전 반란전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조금 강도를 좀 높인 그 수준의 반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재반격을 공언했던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해 직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제한적 수준의 공격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스파한의 공군기지와 핵시설이 밀집된 곳 가까이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입니다. 나타냐가 비록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아랍의 봄이라든지 많은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우파의 아젠다는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타냐는 이미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국익을 가장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고요. 국내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문제, 사법권의 무력한 문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냐가 성공적인 안보 아젠다를 지탱해왔고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또 항상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란이 또 호모제협을 막아버리면 또 거길로부터 이제 이란 거라든가 카타르 거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거라든가 거길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물자들도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피해를 안 볼 리가 없죠. 그렇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그런 시나리오는 거의 엔드게임이죠. 왜냐하면 이란도
그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요 자기네들의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지 않으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는 그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경제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유가 올라가고 또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60% 석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90%입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에도 그 크게 영향을 끼치겠죠. 히브리 대학에서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1,466명의 이스라엘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란에 재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74%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머니 메디치미디어 지역학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월드시사 W, 저희들의 즐거운 여행 시간이 있죠. 바로 알파고의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 알파고 기자님. 우리 소장님 모셨잖아요. 네. 갑시다. 캄보디아. 그러니까 아재 개그로 오프닝을 깔았습니다. 좀 대기실에서 얘기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서 웃어야 될지를. 네, 방금 전에 웃으셨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배신 행위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고 기자와 함께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자, 이 캄보디아이란 나라는 우리는 지금 불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캄보디아는 불과 500년 전에는 힌두교 국가였고요. 15세기, 16세기는 동남아가 전체적으로 종교가 뒤집히는 기간이거든요. 캄보디아가 주변도 힌두교에서 불교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앙코르왓도 힌두교에서 불교로 넘어가요. 근데 한 나라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유적지는 왜 그 나라의 수도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불국사는 왜 서울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수도가 불국사가 있는 소라볼, 즉 승경주였잖아요. 앙코르왓이 있는 그 동네는 앙코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네. 근데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동쪽으로. 누군가가 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태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도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앙코르왓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는 수도에 갔어요. 네. 비놈펜에 갔는데 수도 이름 뭐예요? 비놈펜이잖아요. 펜은 어떤 아줌마의 이름이고 피놈은 언덕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예전에 어떤 아줌마 모르겠어 할머니인지 그 나이는 정확 갑자기 이렇게 강에서 지나가는 이제 불상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아직 불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로부터 감동 받아가지고 그 불상들을 어떤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셨던 그 자리는 오늘날의 왓 피놈이에요. 여기저기 왓 있잖아요. 그거는 그쪽 언어로 철이에요, 사찰.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수도를 옮겨갈 때는 야, 이 동네가 좀 신성한 동네잖아 해서 수도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비놈펜에 대해서 대충 좀 약간 감을 잡고 다음에 가야 될 거 어디냐면 궁정입니다. 물론 왕이 안 살아요. 왕이 지금 유럽 어딘가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궁정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또 우리는 캄보디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잖아요. 폴포트라는 독재자. 예, 독재자. 그리고 그 사람 뭐 했어요? 많은 사람을 킬링필드에서 죽였잖아요. 수도 안에 있는 그 두얼 슬랭이라는 그 킬링필드에 가자고 하는데 거기는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그 킬링필드는 그나마 좀 비교적으로 큰 추엉액, 발음 나쁠 수도 있어요. 자막 제대로 좀 깔아주세요. 이 킬링필드는 수도로부터 툭툭 타시면 30분, 35분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대로 그 킬링필드에 대해서 좀 약간 감을 잡으려면. 한 이 정도로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어떻게 엄 소장님은 왠지 그 동네를 전체 다 가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동남아 쪽에 잘 갔다 왔는데 네. 저는 캄보디아를 킬링필드로만 아직도 기억을 하면 캄보디아 친구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캄보디아가 그 크메르 제국이 소멸한 다음에 한 번도 이제 국기가 이제 그
올라와 본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앙코르왓이라는 그 거대한 유적지는 정말 동남아시아에서도 정말 최고로 꼽히는 유적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환경 관심 되게 많잖아요. 깜퐁플럭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똠네삽 호수를 나가보는 경험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또 작은 배를 타고서 그 망망대해 같은 바다 같은 호수에서 석양을 보는 여행을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캄퐁플럭 같은 데 가서 아쉬웠던 게 그 똠네삽 호수 주변에 캄퐁플럭은 아마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는 데고 베트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또 사는 수상촌도 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관광객들의 돈 한 푼을 받겠다면서 어린애까지 막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짠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다들 거기서 어떤 큰 인상을 좀 받아오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캄보디아에 알겠습니다. 가서 네. 감을 안 잡고 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네, 잘 오셨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on economic Any attack on Philippine aircraft, vessels, or armed forces in the South China Sea would invoke our Mutual Defense Treaty. 韩方做出正确判断，自主决策，与各方一道共。 完全네,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쪽에 이목을 끌고 있는 남중국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왜 다시 남중국해가 이렇게 좀 시끄러워졌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남중국해에 대해서 지리적인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의 남쪽에 있다라는 바다라는 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남중국해가 일종의 내해입니다. 대만의 남쪽,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대만이 있고 필리핀이 있고 보르네오 섬의 위쪽, 그다음에 베트남의 동쪽, 중국의 남쪽. 여기 이 내해를 이제 바로 이제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중국해 자체는 뭐 과거에는 당연히 그냥 어족 자원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거였는데 1960년대 말부터 탐사가 시작이 돼서 실제적으로 국제사회가 여기 남중국해 지하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이나 사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국 내에서만 살아나기에도 이제 좀 바빴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뭔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더 컸던 문제는 사실 동북아의 3국, 한국, 중국, 일본이 대단히 그 통상으로서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면서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문제였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서부터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굴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영유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연도가 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2007년에 이제 베트남이 석유 탐사를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좀 싹트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그 곳곳에 있는 그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의 이제 그 섬들의 암초를 간척 사업을 계속해서 섬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약간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에서 뭔가 분쟁의 씨앗이 있었다라면 2010년에 여기에 이제 드디어 미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조금 하는 짓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그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ARF에 참여했던 그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남중국해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중국해가 약간 뭔가 분쟁의 씨앗이 대단히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영토 확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필리핀이 이 문제를 스카보로 쇼를 중국이 실효적인 어떤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국제 상설 재판소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서의 결과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기서 그러면 왜 2016년 이후에 오랫동안 조용했었냐? 그거는 이제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필리핀의 정권 교체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 정권 교체. 네, 두테르테 정부 기간 동안에 두테르테는 그 말하기에는 뭐 이렇게 등거리 외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친중적인 정권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 6년간은 조용했었는데 2022년에 필리핀이 정권 교체가 되고 대단히 친미적인 성향의 마르코스 봉봉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뭔가 이 분쟁의 그 상황들이 실제로 막 나타나고 있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속셈이 경제적 이권에 맞춰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양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필리핀 같은 데서도 그 일본하고 협력하면서 군사 기지도 늘리고 또 미군하고 기지 늘리면서 자꾸 양안을 건드리잖아요. 대만 쪽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패권이 커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아시아에서 이 항행로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진영, 그다음에 미국과 또 미일 동맹,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쿼드 이렇게 인도까지 나서고 이런 이 미일 동맹 쪽에 맞서는 전략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이른바 뭐 구단선이다 뭐다 그래서 바다 위에 있지도 않은 경계들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대륙에 묶어 놓으려는 이제 미국과 서구의 전략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어떻게든지 그 바다로 나가려는 어떤 방향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뭔가 제조업 시설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또 중국 남부잖아요. 그렇죠. 광치성.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항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어떤 보호망들, 해양 안보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중국에게도 되게 중요한 안보이고, 그래서 중국은 나오려고 하고 경제적인 것과 군사 안보적인 것이 이렇게 엇갈리는 공간이 바로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 시기가 언제 이게 대두되고 얘기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년에 클린턴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본격화됐거든요. 그게 오바마에서 피벗 투 에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간다. 우리의 지금 핵심 문제는 이라크와 이란 이런 쪽이 아니라 중국의 성장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소다자주의로 해서 각 지역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거를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못 나오겠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은 그 미중 전략 경합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해프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이렇게 3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이렇게 3자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건 최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온 내용들도 상당하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주목해 볼 만한 건, 우리가 지금은 남중국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미일 필리핀의 3자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동중국해 문제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성명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동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사실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의 남쪽에 있는 내해가 남중국해라면 대만 위쪽에 일본의 그 이제 육구 열도, 센카쿠 열도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도 남단, 중국, 거기가 바로 동중국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는 이제 대만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보면은 2023년 작년 4월쯤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필리핀이 미국에
4개의 기지를 장기 사용을 허락하는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원래 5개가 있었고 4개가 추가가 된 건데 그 중에 3개가 바로 이제 필리핀의 가장 북단인 까가얀 주에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팔라완 섬에 있는 해군 기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까가얀 대로에 있는 그 군사 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건 사실 대만의 어떤 유사시에 이제 미군의 개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일본이 원래 그 평화 헌법이 있어서 군사적인 무장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 일본은 이제 대동남아에 뭔가 지원을 할 때 군사와 관련된 부분은 별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연루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있었던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에서 사실 공동 성명 내용도 상당히 센 겁니다,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수위 높은 표현이거든요. 합동 군사훈련도 당연히 하기로 했고 또 남중국해 순찰도 같이 돌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의 빅 정책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파 기자님, 예. 중국의 반발이 심했어요. 반발이 뭐 심하다는 것보다는 반발을 제대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우리는 이제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완전히 국제법을 준수하여 이제 거기에 맞게끔 활동하려고 했고,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국가들이랑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세가 돼 있긴 한데 지금 이쪽 동네에서 쓸데없이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이다. 하지만 사실은 뭐 베트남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베트남과는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이 요새 좀 대단히 흥미롭죠. 베트남의 행보를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아주 획기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 베트남. 네, 사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아세안 정상회의 하면은 트럼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안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는 부통령을 보내고 바로 인도로 날아가서 G20 회의를 참석을 하고 귀국길에 베트남에 들렸어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미국의 관계가 작년에 그 뭔가 양국의 그 외교 관계에서는 2단계를 격상시켜서 최상위 전략적 관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베트남도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필리핀이었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년 동안 전쟁한 나라가 바로 미국과 베트남 아닙니까? 요즘의 관계를 보면 향후 이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로man틱한 사랑은 싸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우리는 승전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입장에서 미국이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나쁠 게 없는데? 이 와중에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미묘하게 관계들이 엇갈립니다. 이 중국과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동남아 안에서 우리는 공동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상 대단히 친중국에 가까운 입장을 내는 대표적인 2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라오스고 하나가 캄보디아인데요.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투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그 나라가 이제 가진 자산이나 뭔가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중국 자본에 의존적인 국가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라오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륙국이고 그나마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사실은 시아누필이 뭐 거의 별천지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완전히 한쪽으로는 이제 고층의 어떤 빌딩군들이 있는 호텔과 사실상 카지노가 많습니다. 그 시아누필의 리암이라는 기지,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국의 임대가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이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동남아까지 보면 이제 인도양과 이제 남중국해 곳곳에 뭔가 항구를 조차를 하려는 행위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중에서 사실 군사적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한 거는 지금까지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지부티가 거의 유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캄보디아의 리암 항구가 개발이 됐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리암은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보다 군사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캄보디아의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로부터 좀 멀리 있거든요. 멀리 있긴 한데 중국이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영토인 광시성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막혀? 그러면은 이제 캄보디아 리암으로 나가보고 이런 전략인 거죠. 그나저나 뭐 다양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남중국해 해법이 있습니까? 제가 요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유럽의 움직임이에요. 네. 여기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등의 관계였다가 이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인도 태평양, 그래서 점점 더 서쪽으로 범위가 넓어지더니 프랑스가 2018년에 유럽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인태 전략을 발표를 했었어요. 독일도 이제 그래서 정책 문서에다가 인태 전략이라고까지 안 했지만 아무튼 인태 개념을 명시해서 그 정책 문서 발표하고 네덜란드도 2020년에 인태 전략을 발표를 해요. 네. 아니 이들이 왜? 네덜란드는 좀 가장 안 어울리긴 하네요, 뭔가. 네. 네덜란드 우리 반도체 동맹 등등 완전히 행보를 지금 최근에 좀 달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좀 영향력을 확보하고 우리 생존력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2018년에 그 프랑스의 프리기탐이 이게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해버려서 이거는 의도적인 자극인 거죠, 거의 중국에 대한.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뭐 인도, 호주, 그다음에 프랑스 3자 대화하고 합동 군사훈련하고 명목은 남중국해 무역로 항행의 자유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올가매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진영 논리로 진짜 해가지고는 풀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멀리 있는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은 세력권 싸움이지만 당장 거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강대국들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이나 모든 국가가 와서 지금 군사훈련하면서 위력은 보여주는데 또 과연 이렇게 그 전선을 넓게 해가지고 과연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다른 여러 국가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자기네들을 국익에 차라리 중국이랑 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두테르테 같은 경우도 저희 집권을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등거리 외교를 해서 미국 쪽에서도 받아서 좋고 중국 쪽에서 받는 게 우리한테 국익이겠다 해서 과거의 냉전 체제처럼 딱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장 밑에서 이렇게 하고 항상 가치 동맹 무조건 이게 국익이야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고 좀 부분적으로 합종연행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본인들도 압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경쟁이 세지니까 지금 나오는 게 스몰 그라운드 하이 펜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부분을 스몰 그라운드 조그만 영토를 딱 하고 대신 중국이 이 분야에는 못 들어오게 그 하이 펜스 높게 올리겠다. 그래서 기술 경쟁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파 기자님은 이게 사실 남중국해 분쟁 요즘은 국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번 이 남중국해 분쟁이나 미국, 일본, 필리핀 이 3자 정상회담 등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남중국해에 있었던 이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 방심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특히 필리핀의 그 해군에 필요한 이제 장비라든가 아니면 군함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필리핀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는 군사훈련을 하면 필리핀의 해군 쪽으로 이제 지출이 더 올라갈 거고 그럼 그 지출을 이제 누가 감당할 거예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감당할 건데 이걸 보는 중국이 좀 약간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중국의 자극을 안 주는 한에서 우리 이제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아마 이 위기를 비교적으로 덜 긴장 없이 넘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남중국해 문제가 예전 같으면 우리한테 그냥 교역로의 안전만 되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 지역이 미중의 갈등 플러스 이제 고도로 군사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계속해서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의 발판으로 필리핀을 활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명분이죠. 다른 네. 나라들은 뭐 힘든 상황이고 지금 그것을 미국이 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아 관리에서 하위 파트너로 일본이 주도해라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라면은 미국은 아마도 그 일본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동맹 구도 속에 한국은 더 하위 파트너로 가라.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거기서 이제 뭐 경제적인 신뢰라 그러면은 이제 무기를 파는 거, 실제로 미국 쪽의 싱크탱크 이런 데서는 이제 거기 무기는 그러면은 아직은 일본은 자국 내 그런 평화법이란 네네.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의 방산 기술과 필리핀의 의지가 중국에 맞서서 결합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무기만 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무기를 팔면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거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제 부메랑으로 올 거고, 우린 또 중국도 생각해야 되고 뭐 복잡해지겠죠. 네. 저희 준비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남중국해나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위기를 얘기할 때 너무 미중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주도해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고 중국이 주도해서 어떤 질서를 새롭게 만들려는 분명히 거대한 힘들이 있긴 있지만 이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줄서기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는 어떤 힘들이 있거든요. 아세안도 뭐냐면 이렇게 미국이 줄서라고 해서 줄서는 거, 중국이 줄서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아세안 체제를 지켜야 돼라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가 9월 초에 있었는데 9월 말에 아세안 11개국, 그러니까 그 옵저버로 지금 참여 중인 동티모르까지 해서 아세안 11개국이 아세안이 창설되고 처음으로 최초의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정치 안보, 뭐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는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경계하고 안 관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뭔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구조를 어떻게 공동으로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세안이 또 모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의 힘이 세긴 세지만 미중에게 그대로 자석처럼 끌려가지 않고 그 우리는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우리의 이렇게 외교적인 힘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또 신중하고 좀 복잡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이 세우려는 바다 위 장성,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월드시사 W에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의 한 컷. 저희들이 이 코너를 마련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승원이 고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르기로 해서 이번에 무슨 사진을 고를까 하다가 제가 꼽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차 안에 있는 저 남성분이 중국 권력 3위 자오 위원장이고요. 지난 11일 평양에 갔다가 1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공항으로 가는 그 장면이고, 두 명이 지금 인사를 나누는 약간 이렇게 중국식이라고 합니까? 두 손을 포개서 하는 인사를 하면서 그런 거죠. 딱 예전에 중국이나 뭐 홍콩 영화에서 많이 봤던 듯한 그런 장면인데 2주의 사진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나저나 자오러지 위원장이 권력 서열 3위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권력 서열 3위 맞나? 진짜 어떤가? 또 이름이 좀 나왔던 게 2017년부터 그 중앙기율검사위 그 부패 수사하는 이 호랑이 때려잡던 그 왕치산의 후임이라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대단한 그런 칼잡이인가 그랬는데, 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실제로 부패 수사에 별로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 3월에 전임 상무위원장 되고 이번에 저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북한 잘 아시는 승원 씨 생각이 궁금해요. 대체 저 장면의 함의가 뭔지. 일단 11일 날 자오 위원장이 공항에 도착했더니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버선발로 나가서 또 영접하는 북중 간의 관계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징후이겠죠. 아무래도 뭐 권력 5위보다는 3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올해가 북중 75주년이라고 합니다. 수교. 그래서 그 행사도 있었고. 어떠셨어요? 알파 기자님 혹시 저 보셨습니까, 기사?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9년 이후로부터는 거의 5년 넘게 정상회담이 없었고,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국경을 폐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국경을 다시 개방을 했죠, 이번 계기로.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엄청난 좀 약간 친근한 대접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조만간 시진핑
시진핑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의 신호가 아닌가. 사실은 국경 폐쇄를 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어디를 갈까 궁금했는데 중국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좀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러시아가 가서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주기지에서 4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더 중국을 조금 자극하지 않았을까. 정상회담 수순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모든 언론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다 가 있지만 지금 남중국해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또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기민하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좀 따라가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사실 중국과 북한 서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서로 웃으면서 항상 악수를 하고 포옹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외교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기술, 외교의 기술이라는 차원에서는 테크닉 차원에서는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는 저 사진을 보고서도 뭐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도 대단히 뭐가 이게 복잡하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나 이걸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외교라는 건 어쨌든 상대가 있는 건데 이게 OX 게임을 혼자 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외교를 앞으로 MMORPG 하듯이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교라는 건 대단히 대규모의 다중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소중한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빨리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시진핑과 김정은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도 저희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소식 나온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